훗날 사가들은 이 리스본 대지진이 신의 징벌인가를 두고 당대 사상가들이 벌였던 논쟁을 근대의 시작이었다고 평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로 그렇게 넘어간 거죠. 자유한국당 유호의 최고위원이 포항지진을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포항 시민이 천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하지만 그 논리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고하느라 포항 시민이 재해를 당한 셈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상이 대한민국 보수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에게 근대는 아직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까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관련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뉴스가 여기저기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 핵심 납품업체 한 곳을 또 인수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는데요. DMI라는 곳입니다. 이 DMI는 다스 납품업체에 있는데 자동차 시트 뼈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다스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DMI 등은 리틀 다스로 불린다라는 건데요. 또 이 DMI는 설립 이후에 흑자 경영을 해오다가 지난해 갑자기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 케이스죠. 예. 네, 그렇죠.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100만 원에 어떻게 600억짜리 다운을 매입했느냐. 알고 보니 100만 원에 매입했더라. 그냥 가져갔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흑자를 내다가 바로 직전에. 네, 인수 직전에요. 네,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뒷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적자가 나도록 다스에서 물량을 주지 않았거나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이제 결론은 똑같은 거죠. 결론은 다스가 이제 실소유주 논란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이시영 씨에게 비밀리에 승계 작업을 하던 것들이 지금 들키는 와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핵심 협력 회사들을 통해서 우회해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16억이었던가요 그때? 예. 굉장히 적은 돈이었죠. 예, 16억을 상대적으로. 한 번 주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계속 불려서 전환사채나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몇 조를 만들어서 삼성 전체를 먹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재벌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이제 지금 다스가 흉내내고 있는 것은 재벌 2세, 3세 혹은 뭐 4세에게 회사를 하나 세우게 한 다음에 그 회사에게 그 재벌에서 일감을 계속 몰아주죠.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등치를 계속 키워서 결국은 본사를 거꾸로 먹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 방식으로 거론되는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수출하게 되면 그 운송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원래 다른 회사가 하던 거를 빼가지고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수출 운송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는 현대글로비스가 해요. 그러면 글로비스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그 오른 주가를 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거나 주식 경영을 통해서 현대차의 지배 주주가 되어 간다. 뭐 이런 방식인데 재벌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핵심 업체를 인수할 때요. 다스 본사에서 부장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실무 작업을 지휘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인수가 끝나면 다시 다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경영 목표를 결정하는 일 등에 있어서 다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여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식으로. 그런데 이 다스가 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에게 승계되고 있느냐. 예. 당연히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실소유주는 물려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실소유주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JTBC 보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게 재벌들이 하는 방식으로 승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승계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지금 다 들켰습니다. 네, 지금 다 모서리 들켜가. 비밀이라고 하긴요. 비밀리에 상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잘 알아내기 힘들거든요. 이 모든 건 사실은 140억 때문이에요. 이 140억을 포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140억을 계속 파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몇 년 전에 이 140억을 포기하지 못한 아버지의 끝없는 돈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5년, 6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뉴스고요.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관련된 혐의로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았다라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관련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기가 직접 돈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의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동시에 자신과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도 함께 돈을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신은 돈을 전달하는 게 임무였고 그걸 안 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JTBC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배달 사고라고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배달 사고일 수 없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죠. 이 보수 진영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사실 정치 보복심이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복심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개개인들이 보복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마음을 꺼내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구 질렀거든요. 누구 심령 수사들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가 공동체를 해친 중대한 범죄가 있느냐.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입보도 처벌하는 거고요. 네, 법과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없으면 미워도 처벌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영장은 다 법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재 시민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보수 정당들이 여기 대응할 때 끊임없이 정치보복, 보수 정당뿐만 아니죠. 조정동도 계속 정치보복을 되뇌이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수 정권 한 10여 년 하는 동안 지상파들도 자기 입맛대로 장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논리만 주류 미디어에 계속 등장하니까 자기들 프레임에 자기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으로 스스로 뉴스 찾아보고 스스로 뉴스를 전파하고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한 10여 년간 자기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장악하게 된 미디어 거기에 둘러싸여서 진화의 시간을 보수가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정당에서 이럴 경우에 검찰도 계속 때리잖아요. 끊임없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청와대가 컨트롤해서 하명 수사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면 여든 야든 민정수석도 잡잖아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걸리면 걸린 대로 다 촉촉 수사해버리겠다. 네, 정무수석. 정무수석이죠. 예. 민정수석. 민정수석은 어제 국회에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조국 민정수석, 정무수석, 네, 전명훈 정무수석. 그러니까 이 10년간을 보수 정권을 겪으면서 검찰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면서 검찰이 깨달은 바, 이거 검찰의 방식인 거죠. 여기서는 여든 야든 국정이든 검찰이든 무슨 청와대든 족족 다 수사해버리겠다. 근데 이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정권의 부담이 되라고 조중동을 통해서 혹은 검찰의 부담을 느끼라고 계속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보복 하명수사 막 검찰 동경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청와대가 부담 느끼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검찰은 점점 약이 오르고, 이런 보복 정치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 자기들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 문화 지체를 따라잡지 못하면 앞으로 보수 오랫동안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안 통한다는 거, 단순히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해가 돼요. 제가 말한다고 제 말 듣겠습니까만은 다음 뉴스는요. 네,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대표가 자신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당시에 국회 특수활동비로 야당 원내대표들한테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혜영 의원은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홍준표 대표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4천, 5천 정도가 매달, 국회 특수활동비, 예전에 판공비라고 불렀어요, 이거. 판공비라고 불렀는데, 뭐 국회 대책비라고도 하고, 여하간, 지금 뉴스의 흐름에서 얘기하자면 특수활동비죠, 이게. 예. 특활비, 판공비라고 불렀던 돈인데, 이거가 국회 운영위원장, 이게 나온단 말이죠. 네,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거든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고 홍준표 대표가 2008년 9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근데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김진태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시 후보가 홍준표 대표에게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판공비 일부를 집에 가져간 건 문제 아니냐. 이 워딩은 김진태 의원이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공비요, 말하자면. 이 판공비에 대해서 집에 가져간 건 문제가 아니냐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당황했나 봐요. 토론회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치 자금으로 쓰고 남은 개인 돈은 집에 가져갔다. 이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그때 이제 판공비하고 개인 월급하고 섞어서 쓰다가 남은 돈은 이게 개인 돈이니까 섞어 썼다는 얘기죠. 네, 이게 해명이 꼬이게 된 게요. 이 홍준표 대표가 가장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성원정 리스트와 관련돼 있습니다. 2015년 당시의 일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처음부터 그렇죠. 발이 꼬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1억 2천 그때 당시 이제 그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기탁금 1억 2천이 어디서 났느냐.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를 해명을 하던 와중에 끝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판공비 일부를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당내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8, 9년 지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겠죠. 어쨌든 이 특활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니까 그로부터 7개월, 8개월 있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뭐냐면 한 4, 5천 나오는데 그중에 정책위 의장에게 정책개발비로 1,500만 원을 주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 원을 주고 원내 부대표단에게 10명에게 격월로 1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매월 500만 원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만 하고 나면 이 합이 2,7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00만 원, 5천만 원이면 2,300만 원이 비는 겁니다. 그 비는 거를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 원내대표였던 당시 원혜영 의원이 나는 못 받았다 해버리니까 돈이 비는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매달. 그래서 이 말과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맞물리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안 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금 판공비 중에 일부를 원내대표한테 줬는데 못 받았다고 한다가 아니라 그 남은 돈을 집으로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냐는 6개월, 7개월 전에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김진태 의원의 지적하고 맞물려서 남은 돈을 집으로 가져갔나 하는 의혹이 생기게 되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7개월, 8개월 전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아직 기사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기자들이 곧 묻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위기입니다. 홍준표 대표. 다음 뉴스는요.
네, 한겨레 21이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각된 직후에 국정원과 경찰 핵심 인물 10명이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12월 11일부터 엿새 동안 휴대전화 번호 14개를 사용했는데요. 그런 다음 서로 다른 500개가 넘는 번호를 통해서 총 3,300여 번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상대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청와대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시절에 여러 가지 통화를 했다라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이아무개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행정관 등입니다.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예. 나오는 게 정상이죠. 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라서요. 네, 청와대,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커넥션이 있지 않겠냐라고 당시도 이야기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울증이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예. 왜냐면 한 달 전쯤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로 입을 맞추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그 국정원 여직원한테 그 수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면 책임지라 그런 말을 하고 나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발표를 하죠. 중간 수사 결과. 심지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예. 그리고 곧이어서 국정원에서는 고소고발을 하죠. 예.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요. 예.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공박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1년의 순서대로 주르륵 이어진 거거든요. 예. 그거를 짜지 않고 어떻게 했겠냐. 이 사실은 저는 이게 아주 큰 수사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그랬다는 얘기는 당시에 청와대, 경찰, 국정원이 명백하게 대선에 개입한 거거든요. 선거 개입. 요 선거 개입 건만으로도 큰 건이 됩니다. 이 국정원과 청와대와 국정원과 경찰과 새누리당이 각각 한 몸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특정 사건을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발표를 중간에 근거 없이 해버리고 국정원 거기 고소고발 한다고 하고 대선 후보는 거기에 맞춰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꼭 하냐면 제가 아직도 거의 6년치 3도 노출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요. 이렇게 거대하게 선거 개입을 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저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네, 당시 청와대 인사 중에 가장 통화가 많았던 사람이 이달곤 수석이었는데요. 차문희 2차장과 엿새 동안 6차례 통화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을 아예 모른다라는 거고요. 누구 전화가 스스로 통화했나요? 뭐 모른다고 하겠죠, 다들. 네. 자, 이거 수사해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고요. 네,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한 번 수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경찰청, 서울경찰청 쪽 사람들은 뭐 혐의를 턴 적이 있거든요. 네, 공소시효도 끝나도 예. 사실 제가 주장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저는 아직도 재판 받고 있어서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자, 그건 그렇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예. 제목을 2개 읽고 짧게 문평하고 지나가죠. 네, 그러시죠. 5.18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던 증거라면서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BS가 보도를 했는데 지만원 씨가 주장했던 북한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진첩은 기무사의 비공개 사진첩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5.18 이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하는 프레임, 이 프레임은 그냥 우발적으로 혹은 뭐 누군가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주장한 게 아니라 군 혹은 뭐 국정원 그 정보기관을 통해서 왜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탈북자라고 정체를 모를 사람이 나와서 TV조선에서 종편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종편에서 그런 주장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쓰였던 근거 자료를 하며 나왔던 사진이 이게 이제 기무사 비공개 사진첩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당시에 군이 찍은 사진, 뭐 보안사가 찍은 사진이 이 민간인에게 제공됐다는 건데 이거 뭐 지만원 씨가 기무사에 침투해가지고 뺐을 리도 없고요.
자신의 해명이 있는데요. 해당 사진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군기록을 받았다,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건데요. 어떤 언론사인지 변호인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힐 수가 없겠죠. 언론사에 이게 없을 테니까 처음 나온 사진인데. 그러니까 북한 사주서를 주장하는 게 단순히 개인의 혹은 뭐 한 사람의 극우 인사가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유포하려고 했던 공작 중의 일부였다라고 저는 보고 이것도 역시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꽉 차 있는 걸로 아는데 기억해뒀다가 제가 앞으로 한 1년 동안 계속 주장할 예정입니다. 예.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주세요. 네, 국방부 5.18 투기 같은 경우에도 37년 만에 본 문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만원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5.18 단체에서도 모르던 사진을 어디서 언론사에서 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소식만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6일까지 추수감사절 휴가 보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라는 리조트를 가게 되는데요. 오히려 참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협의되지 않은 트위터를 써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위터에 대해서는 참모진들이 인터뷰를 따로 몇 번 했어요. 예, 언론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팔로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통령 트위터대로 정책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도 풀려난 농구 선수를 공격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에서 명품을 훔쳐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UCLA 농구 선수 있는데요. 그 선수들을 향해서 그냥 감옥에 뒀어야 된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왜냐면 그 선수 중에 아버지 중 한 명이요. 트럼프 대통령 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국가원수가 어떤 큰 일을 하고 그중에 일부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선수 아버지가 트럼프 한 게 뭐였냐고 그랬더니 바로 풀려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실 이렇게 개개인을 상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이거는 동장 정도만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에요, 진짜. 속 좁은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정말 드러나는 게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미국 국무부, 우리로 지금 외교부죠. 외교부에 수많은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외교부 관료들이 최근에 정면으로 트럼프를 비판했어요. 이 자리를 채우라고 도대체 뭐 하냐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나만 중요할 뿐이다.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 자리를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내부 고발하신 분이죠.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모십니다.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김기현 전 부이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밝혀주셨죠. 다금바리 아이디를 사용하신. 그리고 이걸 최초로 세상에 보도한 KBS 파업 중인 이재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파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KBS 기자들을 이렇게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예. 다금바리 선생님에 대해서 격려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고요. 예. 휘발유 아이디 소나무. 제가 듣기로는 다음에서 활동하던 소나무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격렬하게 활동하시는 분으로. 격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양심을 걸고 북한에 대한 대북 10년을 했지 우리 국민한테 10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댓글을 우리 한 요원들이 전체 그 격렬한 게 아니고 네. 이 격렬하게 한 사람들 아마 부분적으로 제가 말을 않지만은 분류돼 있어요. 아마 분류.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댓글 한 사람과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뽑자. 우리끼리 뽑자? 우리끼리 인원을 뽑자. 그 인원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댓글을 정치 댓글 단 거지 우리 신민연단 요원 전체가 이 정치 댓글 단 게 아닙니다. 저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거 막 칭찬하고 이렇게 소위 이제 정부 선풀이죠. 네.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팀과 그게 아니라 야당을 공격하고 뭐 야당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이런 댓글을 다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렴풋이 예. 그 야당을 비하한다는 그 눈치를 채고 소문을 알았지만은 예. 저는 제가 안 하니까 아하. 그걸 모르죠. 통상적으로 그때 몰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포도가 있어요. 분포도. 심리도, 국방, 예. 군사, 어허. 안보, 예. 한미동맹, 예. 기타. 아, 담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코드를 그 심령 코드가 나눠 있죠 이렇게 분류가 거기에 입각해서 있는데 예. 이 이제 사건 그 분류 들어가지 않는 정치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마도 그 당시는 이제 그 조직에서 소문이 예. 나오기는 저는 이제 경계를 하니까 예. 주로 정치 댓글은 그 이제 일단 별똥내라라 별동대가 따로 있었다. 그런 용어이 많이 한다는 걸 들었는데 예. 저 수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알았죠. 터지고 나서니까. 근데 그 일부 요원들은 그야말로 정책 측면 지원을 한 거이지 야당한테 그 뭐 비한다든가 특정 정치를 비한다는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당시에는 모르셨고 예. 별도의 팀이 존재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팀이 존재했다. 그래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따로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거군요. 뽑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 내에서도 안에 내에서도 성분을 분류를 하는 거죠, 약간. 일단 제가 뽑아놓고 성부를 이제 직원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 60명 출발했으니까 예. 거기 보강될 때도 쭉 보면 들어온 걸 따라서 이제 인원의 성향을 좀 분석하는 거죠. 예. 저 사람 반항성이 있다, 없다. 아, 사이버 사령부 내에 이 심리전단 안에서도 다시 성분 분석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정치 댓글을 시켰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어렴풋이 눈치를 어떻게 채셨어요? 어렴풋지 않은데 내가 아침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하죠. 예. 검색을 하는데 이상하니 우리 아이디가 눈에 튀는 아이디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예, 우리 아이디가 나왔는데. 거의 아는 아이디가. 예. 근데 뭐 전라도 띵? 홍어새끼. 전라도 홍새끼라는 거를 아는 아이디가 쓰고 있더라. 많이 보이는 아이디가. 예, 예. 이거 혹시 우리 요원들 아니나 그 의심을 맞았는데 여기 사건이 터지고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걸 다 우리 요원들이 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네. 매우 노골적인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특정 지역을 비난하는 그런 매우 노골적인 아주 저질의 댓글을 다는 요원들은 별도로 아주 있었다. 별도로 좀 관리가 돼 있었고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댓글. 일반적인 댓글 예를 들면 이제 제주 해군기지라든가 네. 4대강이라든가 근데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것도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이제 하신 거라서 군이 예. 청와대 정책을 홍보하실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표정이 또 저는 그래서 김 선생님도 이제 저한테 이제 고백하시기로는 네. 본인도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나 다만 이제 확실히 분명히 해둘 것은 구분해야 좀 것은 구분이 좀 필요하고 또 필요해요.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국방부의 어떤 논리라든가 군의 논리를 이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최초에도 정책 측면이라 했지만은 군사, 예, 국방, 예, 한미 군사 동맹 예, 그런 내용만 정책 측면을 하는 거지. 예. 우리가 4대강 뭐. 4대강이나 뭐 예교나 그런 저 정책 측면은 본래는 내용이 없었어요. 원래는 안 했는데 없는데 점점점 그게 그것이 들어왔으니까 보니까 점점 퇴색에 간 것을 이유를 보니까 계속 저쪽에서 불러요. 저쪽이라 하면 청와대요? BH에서. 청와대. BH 부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아마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점점점 오다를 받아갔지 않았느냐. 맨 처음 출발할 때는 군과 관련된 군 정책 관련된 트윗만 댓글만 달았는데. 그렇죠. 제가 그 볼 쓰니까 팩트가 나오면요. 예. 국방, 예. 군사, 안보, 예. 거기다가 한미 군사 동맹. 요 영역만 하다가 예, 하다가 점점 일반 정치까지 넘어가기 시작했다. 네. 근데 그게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한 것이다. 저는 그것을 몰랐죠. 예. 보고서를 내가 그렇게 쓰니까. 예. 근데 그
그것이 내용을 사후에 밝혀진 걸 봐가지고는 이렇게 했구나. 그걸 느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랐군요, 서로는. 네. 그리고 나한테 모 사령관이 네.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을 비하는 걸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 이 사건이 터졌는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일부, 그러니까 아주 내밀하게 진행된 거군요. 그러니까 사령관도 모르게 네. 일부 저쪽 건 라인을 꽂아서 했지 않냐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희 사령관님께서 진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김 선생, 김광진 그런 정치인 안 했으면 좋겠어. 김광진. 예. 그거 안 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것이 야당 국회의원 공격하고. 네, 안 하지 마. 했으면 정치에 오래된 사항은 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했던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니 요 사람은 했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선발된 인원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 일을 하는 사람만 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네. 이거 뽑대 인원 선출해가 우리 인원인 조직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일가 업무 시간 이제 파트했죠. 저는 지원 업무, 네. 또 검색 업무, 네. 작전 업무, 미디어 업무가 있잖아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작전 업무를 담당한 30명이가 했지 않나. 그 30명을 어떻게 선발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요원들인데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뽑았냐 이거죠 다시. 아무래도 이제 충성심이 좀 높아 보이고 말하자면 김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된 게 이제 우리 편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편을 뽑아야 된다라는 맥락도 말을 잘 듣고 이제 어떤 쓴소리를 내지 않는 요원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2대, 그러니까 530 심리전단 안에 조직이 이제 1과 1대, 2대, 3대, 5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2대 그 조직이 그런 어떤 매우 전문적인, 제가 궁금한, 거기까지 이제 알아듣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심리 전단에 이제 뽑혔다는 자체가 그런 충성심이나 이런 거 확인된 다음에 들어온 건데 그 안에서 다시 어떻게 뽑았냐는 거죠. 김 선생님 모르시는 거 보면 본인은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아니, 이제 조직을 모르니까 조직이 많이 100명이다. 네. 그럼 100명이 있으면은 심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도 있죠. A, B, C, D인데 B 직원들. 네. B 직원들이 이제 거기 좀 많이 관여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하냐면 통상적으로 이 보고 쓸 때는 네. 국방, 군사, 안보, 한미 군사 동맹을 썼는데 어떻게 그 청와대 보고할 때 그런 보고서 나왔냐 이게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코드로 작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보고서를 쓸 때 보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작업했지? 제가 궁금한 건 그 30여 명의 이 팀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 선발했냐 이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은 왜 못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저는 그게 높은데 못 가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험을 본 것이 본다거나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 아니고. 그 2대의 그 조직원들이 예. 그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2대 대장을 필두로 해서. 무슨 뭡니까? 특별청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그 안에 특정 지역만 선발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대학만 선발한다든가 근데 그 당시 볼 때 예. 그 작전 담당하고 우리 이제 단장하고 그 요원들 면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면담을. 면담을 쭉 관찰해가지고 네. 여기는 보안 유의되겠다. 그러니까 투입시키는 거죠. 그래도 뭐 별도 뽑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뽑지 않는다는 거 알겠는데 이 똑같은 질문 여러 번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선발하느냐. 선발하는데 네. 선발은 그건 제가 그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혹시 그 지역 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 분만 뽑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육사 출신만 뽑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디 후배들만 뽑는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팀은 가만히 보니까 주로 이제 눈을 쭉 보니까 예.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세요. 이제 좀 지역도 많이 고려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 10분째.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역만 골라낸다든가, 특정 출신만 특히 골라낸다든가. 이제 충성심이 강한 사람. 알겠습니다. 단편지를 말하면.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주로 선발해서 그 지역에게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쓰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시킨 거잖아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예. 아주 그런데 사악한 제가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댓글은 정책 측면 지원을 한 것은 있지만은 정치 댓글을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부각된 것을 보고는 내가 놀랐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은밀히 이 다른 BH하고 협조를 했지 않냐. 왜? 그게 아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보고서를 만들면은 누가 승인해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게 그걸 만들지. 그렇죠. 뭐다 이걸 보고 합니까? 그 정치인들 그 누트나게. 네. 신문도 아닌데. 그럼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 정황으로 봐서는 반드시 뭐 김강진이나 야당 의원들 폄하한 것은 오다를 받았고 했지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오다한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혹은 심리전단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치댓글을 단 게 아니라 정치댓글은 본인의 경험상 틀림없이 청와대 오다에 의해서 실시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봤으니까. 난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장관님을 무시하고 지휘체계를 무시하면서 PH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PH에서 누가 불러서 거기를 갔다. 가서 무슨 회의를 했고 무슨 오다를 받아왔다. 그분들이 깨끗하게 양심선언을 좋겠으면 될까. 현 단계에서는. 그래야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이걸로 혼란이 안 오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 중에 오늘 제가 질문 하나가 거의 10분을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 출신들을 골라가지고 특정 지역을 공격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김석중 씨. 네. 김석중 씨가, 양심 선언을 하려고 했던 네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네. 그 김석중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죠? 예. 의혹을 그때 제기하는데. 예, 뭐 결과적으로는 물론 가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황 자체는 중간에 전입을 온 분이고 이분이 네네. 전입을 와서 그런데 그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분이 다른 곳으로 잠깐 네, 교육 갔다 하죠. 예, 교육 갔다 오는 바람에 이분이 쓰던 컴퓨터를 그냥 두고 제 방에 방치해놓고 갔죠. 압수수색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안에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자료가 잔뜩 들어 있는데 그 자료 중에 이분이 보니까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청와대 문건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김 선생님에게 제가 얘기를 이제 했다. 예. 네.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이 CD를 가지고 와서 예. 저한테 형님이라고요. 형님, 내가 작성하는 보고서 이 안에 많습니다. 네. 그게 무슨 보고야? 그랬더니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가 많다. 그게 무슨 보고야? 청와대 보고한 용의가 많다고 그래요. 그 CD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네. 보고를 하라고. 네. 그냥 보고하지 않겠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끝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내부 고발자로 지목이 됐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분을 다른 곳으로 전출을 보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받았지만은 네. 그 이전까지도 조금 행동이 좀 부실했어요. 업무가 좀 나태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나태하다 보니까 제보자가 아니냐. 네. 그렇게 어명을 받아가면서 저는 대구 가서 죽는까지는 모릅니다. 네. 가기 전에 50일 동안 거기서 인간 이하 취급 받았죠. 그 안에서. 예, 네. 대갑질 받았죠. 사병들하고 같이 가둬놓고 규정도 없는 거 혼자 있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건의했죠. 저분도 한 인격체니 네. 일단 죄를 지었으면 네.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합시다. 네. 그러나서에서 교육을 쉽게 쓰든가 네. 보내는 거 해야지 네. 저렇게 막무가내 가둬놓으면은 인권을 가둬뒀어요? 무시하고 가둬놨죠. 어. 가두는 거 아니라 좀 심한 말이지만은 그 병사들 같이 놔둔 거지. 간부인데. 간부를 네. 병사들하고 그- 따로 아니죠. 하고 건물 정말- 출입구 옆에 안내 데스크에 예. 가둬놨어요? 예, 사병들하고 사실상 이제 가둬놨다는 표현은 좀 뭐 좀, 그럴 수 가장이고.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방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방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서 속된 말로 좀 찍혀서, 예, 그래서 예. 구석에 처박아놨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처방하는데 지금도 기분 나쁘게 내가 몇 번 갔어요. 네.
가서 이 상황은 빨리 해결하자.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협박하고 회유하고 겁박하면서 너가 이거 있을래? 너 대구로 갈래? 아니 다른 데로 갈래? 그런데 그분한테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그분한테 조심하라고 그러셨다면서요? 한번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너 가니 비 오는 날 가지 말고 비 오는 날. 술 먹지 말고 예. 그리고 밤에 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갓길 가지 말고. 갓길 가지 마라. 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직감으로 이제 말한 거지. 이제. 직감으로요? 예. 과거에 혹시 계속 이제 방첩 관련 일을 하셨으니까, 첩보 일을 하셨으니까, 과거에 혹시, 이 죽음은 이상하다,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내가 선별해서 충고해 준 거죠. 뜬금없이 전술 가는 사람한테 왜 갓길 다니지 말고, 밤에 다니지 말고. 아니, 제가 또 양심선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돌았어요. 그럼 또 누가, 암만 그 사람이 민주국가에도, 암만 정부도 반대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반대파 해코지 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줬죠. 그러니까. 네. 그런 주의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걸 은폐하는 세력들이 네. 자기를 합리하기 위해서 네. 그걸 나가면 자기 합리 안 되잖아요. 입을 막기 위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최고의 가능성을 내가 열어놓고 말한 거죠. 그런 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없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제가. 예. 갓길 다니지 마라, 예, 밤길 다니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예.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술을 한잔 하셨다고 하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확인은 안 되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술 마셨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길에 갓길. 그러니까 밤 10시에 예. 국도변을 걸어 가시다가 예.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국도변을 걸어 가시다가 이제 차에 걱정하신 다쳐서. 대로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이렇게 자유를 제한시켜 놨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네.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면요, 고향 사람 만나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갓길 가지 마라. 산에 혼자 가지 말라고요. 산에 혼자 가지 마라. 네. 뭐 아시는 게 있나 본데 과거에 의심 가는 사건들이.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를 좀 취재를 해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변에서 예. 지금 경찰 얘기로는 근데 이제 경찰도 아는 게 별로 없는 게 헌병대가 수사를 담당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건 다음 날에 네. 이제 군무원이 숨진 사건이니까 네. 헌병대가 현장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인계가 된 거죠. 헌병대 쪽으로. 예, 경찰이 이제 당일날은 사건 당일날은 이제 당연히 신고 접수를 하고 예.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헌병대가 인계를 했는데 네. 하양에서 대구 방향 국도 편도 2차선에서 네,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에서 지금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밀착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가 있는데 그 해당 국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인도 자체가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인도가 없는 2014년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그래서 인도가 없는 국도를 이제 걷다 보면 보통 이제 잘 안 걷는 길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잘 안 걷는 그런 국도였는데 거기를 이제 걷다가 이제 그 사고 차량이 이제 사고. 근데 이제 이것도 다 그 가해 차량의 운전자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국도 한가운데를 이분이, 왜냐면 그 인근에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다. 인도가 없는 길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인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로 한가운데로 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다가 차에 받쳐 사망했다. 예. 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네, 거기에 이제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김기현 선생님, 이재석 기자였습니다.